세뇌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뇌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무너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부 1호 화가 직함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감이 옵니다.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오리지널로 그린 사람, 전국에 깔린 대형 선전 포스터의 원본을 제작한 사람, 상자 계급 한국으로 치면 중령과 대령 사이, 선전의 언어를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2014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서평 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분의 증언에서 단순한 탈북자 인터뷰와 차원이 다른 것을 꺼내려 합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아니에요. 설계자의 고백입니다. 시스템 바깥에서 들여다본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그 설계도를 직접 그린 사람이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표면에서 시작해서 구조에서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는지 세 층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입니다. 착취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집트에서 3년간 번 돈이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궁전 천장화, 왕족 초상, 호텔 벽화, 중동 왕족들 상대로 하는 작업이라 퀄리티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이 끊기는 구조라 선발된 최고급 화가들만 나가서 작업합니다. 이분 말씀으로는 잘하지 않으면 주문이 계속 연결되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3년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을 만들어냈는데 이분 손에 들어온 건 3년 합산 6천 달러입니다. 1년에 2천 달러. 퍼센트로 계산하면 0.6%예요. 99.4%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 대가로 이분이 받은 건 한 달 쌀 800그의 계란 60알. 그게 공급 대상의 특권이었어요. 총정치국 화가라는 최고 엘리트 자리에서 받는 보상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착취 이야기냐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그 쌀 800개를 받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직접 한 말이에요. 소민 감사했어요. 달러 가방을 손으로 싸면서도 이분 표현으로 1세미가만 달러인 가방을 직접 착착착착 싸면서도 그게 내 몫이 아니라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쌀 800개의 특권인 나라에서 자란 사람한테 쌀 800개은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바보이거나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비교 가능한 정보가 없었던 겁니다. 그 균열이 처음 온 건 인도네시아에서예요. 거리에서 노숙자가 바나나를 그냥 따먹는 걸 봤는데 이분 머릿속에 그 바나나가 북한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였거든요. 그 순간 든 생각이 차라리 자유만 있다면 난 저런 사람도 되겠구나였대요. 생각해보세요. 100만 달러를 만들어낸 사람이 자유롭게 바나나 먹는 노숙자를 부러워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세뇌의 균열은 이렇게 옵니다. 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열대 과일 하나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균열을 즉시 봉합했어요. 생각을 빨리 멈추자 자문했죠.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달러 가방을 손으로 쌀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생각이 올라오면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 선배들 얼굴이 떠오르고 가족들 얼굴이 떠오르고 그 생각을 빨리 없앴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니까요. 이분 말이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난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빨리 멈추자였어요. 생각 자체가 위험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게 착취의 완성입니다. 돈을 뺏는 게 아니에요. 뺏기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선동의 설계도입니다. 이분이 총정치국 선전선동부에 있었다는 게 이 증언의 핵심입니다. 선군 정치 체제에서 군 최고의 정치기관이 총정치국이고 거기서 선전선동을 총괄합니다. 이분은 그 부서에서 선전의 언어를 설계하고 그 언어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 멈췄던 문장이 있습니다. 모르고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알고 세뇌시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전부예요.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문장이 없어요. 세뇌를 당하는 사람은 모르고 세뇌를 시키는 사람은 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한쪽만 구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주의의 완성이 여기에 있어요. 선전선동의 체계를 이분이 직접 설명해 줬습니다. 혁명 전통 교양에서 시작해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계급 교양으로 내려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한테는 군사규정에 포로가 되면 자폭해야 한다는 조항이 아예 박혀 있습니다. 포로가 된 순간 자동으로 변절자가 되는 구조예요. 생포당하면 반역자인 거예요. 이 규정이 있으면 군인들이 항복을 선택할 수 없어요. 항복 자체가 죽음보다 나쁜 결과가 되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북한 포로 증언들 기억하시죠?
어떤 포로가 자기 어머니를 원망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왜 나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 불효 자식을 만들었냐고 어머니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 듣고 엄마가 무슨 죄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선동의 설계가 완성된 증거예요. 나라를 원망해야 할 사람이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는 것, 그 방향 전환까지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공격의 화살이 체제를 향하지 못하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과거에 한국에서 대북살 지원을 했을 때 쌀이 들어오는 순간 총정치국에서 선전이 바로 들어갑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략 전술과 군사군 수렵에서 적들이 알아서 우리한테 바치는 선물이라고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갖다 바치는 것으로 선전합니다. 고마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물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위부와 안전부를 통해서 배분이 됩니다. 상층부 사람들한테 먼저 나눠주고 그 나머지는 시장에 방출해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돈 주고 사 먹게 됩니다. 무상으로 들어온 쌀이 시장을 통해서 돈 받고 팔리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의 쌀 포대가 세 가지 목적으로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 외부 선전 용적이 갖다 바쳤다. 둘째, 내부 네트워크 강화용 상층부에 먼저 배분해서 충성 유지. 셋째, 시장 수익화 일반 주민한테는 돈 받고 팔아서 외화 획득, 선의로 보낸 지원이 세 방향으로 동시에 무기화되는 거예요. 조삼모사라는 말 아시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던 걸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로 바꿨더니 원숭이들이 기뻐했다는 고사입니다. 근데 북한의 쌀 선전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인 척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갖다 바친 게 아니라 갖다 바침을 받은 것처럼 조삼모사를 뒤집어서 내가 원숭이인지 주인인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분 말이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전체주의 사회주의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쌀 하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 쌀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선전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감각이 있다면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이 선동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직접 말했습니다. 총정치국 상층부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요. 해외에 나가보면 LG, 삼성, 현대 광고가 어느 나라를 가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북한은 하나도 없잖아를 느낍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촌까지 연좌제예요. 이분도 해외에 있는 20년 동안 언제 북한으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았대요. 형제나 사촌 중 하나라도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거나 일반 구류에 10년짜리로 들어가면 본인도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해외 나와 있다가도요, 그 사촌짜리 망이 개인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면서도 못 나오는 이유가 무지가 아니라 공포라는 거예요. 이분이 탱크병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 탱크병한테는 자기 탱크 성능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요. 내가 최고다, 우리 탱크가 최고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현대전을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으면 불만도 없습니다. 비교 자체를 차단하는 게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세 번째 층, 결정을 만드는 것의 정체입니다. 이분이 귀순을 결심하게 된 트리거가 뭔지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가 보여요. 이분은 이집트에서 달러 가방을 직접 손으로 싸면서도 떠나지 못했어요. 가족 때문에 생각을 봉합했습니다.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해외 생활 20년 동안 반복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쥔 겁니다. 처음 검색한 게 이승만과 박정희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냐가 이분한테 풀 수 없는 의문이었던 거예요. 북한에서는 박정희가 군사, 깡패, 미제, 앞잡이, 악랄한 독재자로 가르쳐줬거든요. 그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냐, 이 의문 자체가 이미 세뇌의 균열입니다. 그러다가 독일 파견 광부와 간호사들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봤대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직접 한 말이에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노성자들 개똥 취급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노동자들 손잡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화가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더 크게 들어온 거예요.
그림으로 권력을 표현해온 사람이 권력이 노동자 앞에서 우는 그림을 처음 본 겁니다. 거기서 90%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만갑을 봤습니다. 이만갑을 보면서 처음에 많이 울었대요. 비참한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표현으로 옆을 몰랐다는 게 자기 삶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전체 그림을 못 봤다는 거예요. 평양시에서 굵직굵직하게 살아왔으니까 옆을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만갑에서 다른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옆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거 다 쌓인 것들이겠죠. 이만갑 한 편이 결심을 만든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쌓인 균열 위에 이만갑이 마지막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 균열은 인도네시아 노숙자 바나나에서 시작했고 이집트 달러 가방에서 커졌고 박정희 영상에서 90%까지 갔고 이만갑에서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를 보고 있다면 이미 주류 언론이 다루는 것보다 한층 더 깊이 들어온 겁니다. 결정을 바꾼 건 총이 아니었어요. 달러가 아니었어요. 자유가 얼마나 좋다는 설명도 아니었어요. 정보였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을 아시면 이 구조가 바로 보여요.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던 사람이 동굴 밖을 보는 순간 이분은 그 동굴에서 그림자를 직접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동굴 밖을 본 겁니다. 그것도 스마트폰 화면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서 그것도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정보였어요. 박정희 영상이 충격이었던 이유가 박정희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종류의 권력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눈으로 본 거예요. 세뇌를 설계한 사람이 세뇌에서 빠져나온 것도 결국 정보를 통해서였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분이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이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먼저 말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찰, 검찰, 보위부, 안전부, 탱크사령부 다 서로 왼수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가 막는 구조예요. 쿠데타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한 이유가 이 때문이래요. 화가들 중에서도 대령 계급의 인물이 시도했다가 처형당한 사례를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다른 말이 나왔어요. 내부에서 한 번만 건드리면 끝난다. 이게 희망 섞인 말이 아니에요. 총정치국 상자 선전 설계자가 내부 구조를 전부 알고 하는 말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특수부대 계열 11군단, 정찰병, 저격병 같은 세뇌가 극단적으로 된 부대를 빼면 일반 군인들은 이미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체내가 깨졌다는 표현을 썼어요. 세뇌가 균열됐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확산되면서 정보가 흘러들어온 결과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분한테 물었더니 삐라전이래요. 전쟁 시작하자마자 김일성 일가 비리를 뿌리면 다 무너진다고요. 선전을 설계한 사람이 역선전이 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보가 정신을 무너뜨린다고요? 이분이 선전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판단의 무게가 달라요. 총을 쏘면 저항을 만들지만 정보를 보내면 저항 의지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여기서 한국 사회를 향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핵이나 미사일이나 경제 제재를 먼저 얘기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근데 이분의 경험이 말해주는 건 다른 층이에요. 정보 차단이 체제 유지의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정보 유입이 결심을 만든다는 것. 이분이 기순을 결심한 게 핵 억지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만값 한 편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을 놓고 논쟁이 있을 때 라디오든 USB든 삐라든 이게 도발을 부른다, 긴장을 높인다는 논리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논리가 어디서 온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유입을 막는 게 누구한테 가장 유리한 논리인지요? 이분의 경험이 실증하는 게 바로 그 질문이에요.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뇌시키는 이집트에서 달러 가방을 들고 갈등하다 못 떠난 사람, 20년 해외 생활하면서도 사촌 연좌제에 묶여있던 사람, 이분이 마침내 결심한 것이 대단한 개인적 결단인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다릅니다. 이분이 무너진 게 개인의 용기가 아니에요. 정보가 스며든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었고 유튜브가 있었고 이만갑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막지 못한 순간 결심이 왔어요. 20년 동안 봉합해온 균열이 정보 앞에서 열린 겁니다. 착취의 설계, 선동의 언어, 사촌 연자제의 공포, 이 모든 것이 막지 못한 것을 정보한 조각이 했습니다. 세뇌를 만드는 것도 언어이고 세뇌를 무너뜨리는 것도 언어입니다. 이분이 선전선동부에 있던 사람이라는 게 이 결론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여권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도 승인받을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최고라고요.
3년에 15억을 갖다 바치고 쌀 800g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 이름으로 된 여권 하나 들고 어디든 갑니다. 내 부스로 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도 해외에 있는 동료 예술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절대 후회 없다. 실력은 어디서든 인정받는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 맞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것이 아닌 그림을 자기 것처럼 갖다 바치면서 살아온 사람이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이분이 국정원 조사를 받을 때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엔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대요. 총정치국 선전선동부에 있었으니까 이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핵심 인사들이에요. 선전 부국장, 각 기관 간부들 형들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다 털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너무 그 사람들이 감동을 줬다고 했어요. 신문하는 것 같지 않았대요. 부드럽게 대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이분 말이 강함 앞에서는 반발이 생기지만 부드러움 앞에서는 무한히 무너지는 거예요였어요. 이게 선전선동부 출신 사람의 통찰이에요. 압박으로는 사람을 열 수 없다는 것. 세뇌를 설계한 사람이 세뇌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같은 원리를 경험한 겁니다. 열쇠는 언제나 언어이고 태도예요. 이분이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날 느낌이 어땠냐고 했을 때 평양에서는 비행기 내리면 인력군들이 줄지어 나와 있고 시민들도 아무나 공항에 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반면 서울에 내렸을 때 가장 충격받은 게 인프라였대요. 대중교통, 도로, 통신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 이게 진짜 해방조선이구나라고 했어요. 해방조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이 조선이에요. 그 언어로 생각하던 사람이 남한을 보면서 이쪽이 진짜 해방된 조선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선전으로 만들어진 언어 안에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분의 군사 계급 이야기도 짚어야 해요. 상자가 한국으로 치면 중령과 대령 사이라고 했어요. 총정치국이라는 위치를 생각하면 실질적인 영향력은 계급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이분이 그린 그림들이 지금도 궁전 안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문을 받아서 그리고 있다고 했어요. 귀순 전까지는요, 그림 안에 담긴 선전의 언어가 그 언어를 설계한 사람이 없어진 후에도 계속 남아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결심을 당긴 건 이만갑이었어요. 그 정보 하나가 20년 묵은 봉합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어딘가에서 달러 가방을 들고 생각을 멈추려 하는 북한 파견 예술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착취의 언어, 선동의 설계, 연좌제의 공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 사람을 20년 동안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모두 뚫은 게 스마트폰 화면에 뜬 영상 두 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대화대 압박이라는 이분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분의 경험은 그 이분법이 놓치고 있는 세 번째 변수를 보여줍니다. 정보요. 대화도 아니고 압박도 아닌 그냥 정보. 비교할 수 있는 정보,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이분이 결심하고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를 먼저 찾아갔다고 했어요. 거기서 국정원 요원들과 연결이 됐는데 처음 만난 요원들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매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줬대요. 그 말 한마디에 감동받았다고요. 총정치국 상좌 계급이 선생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이분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존중이었을 거예요. 핵 억지력이 아닙니다. 제재가 아닙니다. 이만값 한 편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